프랑스와 롤로네가 접근하면 스페인 수비대 전체가 항복보다 죽음을 택했다. 그는 포로들의 심장을 뜯어내어 다른 이들 앞에서 먹어치웠다. 에드와드 로우는 희생자들의 입술을 구워서 그들이 먹게 강요했다. 무엇이 이 7 해적을 검은 수염보다도 더 잔혹하게 만들었을까? 바다의 황금기는 블랙비어드, 키드 선장, 앤 본니를 우리에게 남겼다. 친구처럼 쉽게 입에 올려지는 이름들이다. 하지만 다른 해적들도 있었다. 포로가 되기보다는 배를 떠나는 성인 남성들을 만들었던 해적들. 보물 때문에가 아니라 심지어 상습 범죄자들도 그들이 목격한 것을 지켜보지 못해 그들에게 반기를 들었던 해적들. 1960년대부터 1720년대까지 7명의 남자는 너무 잔혹한 평판을 얻어 그 당시 작가들은 충분히 강한 단어를 찾기 힘들어했다. 이들은 대담한 영웅이나 큰 마음을 지닌 악당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른 해적들이 서로에게 경고하는 해적들이었다. 프랑스와 롤로네는 카리브해의 가난한 하인인 장 다비드 노로 삶을 시작했다. 스페인 어머니들이 그의 이름을 사용하여 아이들을 잘 행동하게 만들고 있을 무렵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변화는 스페인 군인들이 그를 모래 해변에 내버려 둔 뒤 일어났다. 그는 죽은 시체들 아래에 숨으며 살아남았고 시체의 피로 자신의 상처를 숨겼다. 그 경험은 그 안에 무언가를 부숴놓았다. 아니면 이미 있는 것을 드러냈는지도 모른다. 그의 복수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스페인 군함이 그를 찾으러 쿠바 근처에 나타났을 때 롤로네는 이를 잡았다. 87명의 선원들은 보통의 몸값 요구나 아마도 체포된 뒤에 쇠사슬 생활을 예상했다. 대신 롤로네는 그들을 한 명씩 끌어올렸다. 그는 각 남자의 머리를 갑판에서 직접 베었고 기다리는 포로들이 머리더미가 쌓이는 것을 보게 했다. 단 한 명만이 살았고 그는 고의로 살아있게 누워 하바나 주지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다. 스페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용서받지 못하며 주지사 자신도 같은 운명을 지닐 것이라고. 참수는 연습일 뿐이었다. 롤로네가 1967년 마라카이보에 나타났을 때 숨겨진 보물을 찾으려고 했던 그는 포로에게 살해 조각을 베어내고 느린 성냥불로 태우거나 밧줄로 그들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곤 했다. 한 스페인 보고서는 그가 한 포로의 가슴을 베어내고 심장을 꺼내어 한입 물며 다른 포로들이 지켜보는 끔찍함을 설명한다. 해적들과 함께 항해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썼던 알렉산더 엑스케멜리는 롤로네의 방식이 비인간적인 잔혹성이라고 말했다. 많은 폭력을 목격한 해적 역사학자가 그러한 말을 할 때 그것은 의미가 있다. 자비를 모르는 스페인 식민지군은 포로가 되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했다. 전체 주둔군이 롤로네에게 항복하기보다는 마지막 남자까지 싸웠다. 그의 끝은 1968년 다리엔 근처에서 찾아왔다. 지역 쿠나족이 실패한 습격 후 그를 포로로 잡았다. 여러 스페인 출처에 따르면 그들은 그를 천천히 죽여 조각내고 그의 일부를 먹었다고 전해진다. 카리브해를 테러로 몰아넣었던 남자는 자신이 살았던 것처럼 폭력으로 처참하게 죽었다. 에드워드 로우의 해적 경력은 1922년부터 1724년까지 단 2년만 지속되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바다의 폭력에 이미 익숙했던 시대를 충격에 빠뜨렸다. 정보를 얻기 위해 고문한 롤로네와는 달리 로우는 그저 재미로써 잔혹함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로우의 상징적인 방법은 입술이었다. 보스턴 선장이 금 가방을 바다에 던지며 항복하기를 거부하자 로우는 그를 잡아냈다. 그는 그 남자를 돛대에 묶고 그 다음 자신의 손으로 그의 입술을 커틀라스로 잘라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로우는 입술을 팬에 튀기고 그 선장이
그것을 먹게 강요한 후 죽였다. 이야기는 식민지 신문을 통해 퍼져나갔고 로우의 무의미한 잔혹함에 대한 평판을 더해갔다. 요리사 사건은 더 끔찍한 것을 드러냈다. 로우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배를 잡은 후 그는 그냥 놓아주거나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었다. 대신 그는 기름진 남자로 묘사된 선원의 요리사를 주목했다. 로우는 그 남자가 잘 구워질 것이라고 발표하고 그를 돛대에 묶었다. 그 다음 배에 불을 질러 그의 선원들이 요리사가 살아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게 했다. 보물은 개입되지 않았고 정보도 필요 없었다. 그저 오락이었다. 필립 애쉬튼은 로우의 포로로 16개월을 보내고 탈출한 후 로우의 배에서의 삶에 대한 가장 자세한 이야기를 남겼다. 그는 언제든지 살인적인 분노를 내뿜는 선장을 묘사했다. 로우는 불운한 기분에 사로잡힌 동안 잠든 포수의 입에 총을 쏴버렸고 살인을 축하하는 또 다른 남자를 바다에 던졌다. 그의 부하들은 전투나 교수형이 아닌 자신들의 선장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로우의 폭력은 결국 그 자신의 추락을 불러왔다. 해적들은 강력한 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운영되었고 가장 경직된 부대조차 한계가 있었다. 애쉬튼은 끔찍한 행위가 쌓이면서 로우 부하들 사이에 커져가는 불안을 보고했다. 그들은 약탈을 위해 가입했지 잔혹한 극장을 위해 가입하지 않았다. 1724년에 그의 부하는 마침내 지쳤다. 그들은 그를 버리기로 투표했다. 너무 멀리 간 선장에 대한 해적의 정의였다. 프랑스 군함이 1724년 마르티니크 근처에서 로우를 붙잡아 교수형에 처했다고 전해진다. 일부는 그가 탈출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부는 그가 브라질에 도착했다고 주장한다. 불확실성은 잘 어울린다. 로우의 죽음조차도 누가 듣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전해진 또 다른 이야기가 되었다. 에드워드 티치는 블랙비어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동료 해적들이 놓친 것을 이해했다. 공포가 당신 대신 죽일 수 있었다. 롤로네가 학살하고 로우가 고문했듯이 블랙비어드는 그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명성을 쌓아 많은 희생자들이 총알 없이 항복하도록 만들었다. 쇼는 그의 등장으로 시작되었다. 전투 전에 블랙비어드는 엄청나게 검은 수염에 소금에 절인 대마끈을 엮고 도화선을 붙였다. 연기는 그의 얼굴을 지옥에서 온 무언가처럼 감쌌다. 여기에 가슴에 여러 권총을 메고 각 손에 커틀라스를 쥐며 당시 대부분 남성들보다 더 우뚝 서 있다면 당신은 걸어다니는 악몽을 보았다. 그를 목격한 선원들은 나중에 자신들이 악마와 싸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블랙비어드를 다른 이들과 구분짓는 것은 그 점이다. 두려운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해적 경력 전반에 걸쳐 그가 사람을 죽였다는 확실한 기록은 없다. 그의 모든 범죄와 연결된 살인사건은 하나도 없다. 1778년 5월 찰스턴의 봉쇄가 시작되었고 전체 도시가 인질이 되었지만 피를 흘리지는 않았다. 그는 몸값을 얻었고 이상하게도 의료용품만 받았으며 모든 포로를 다치지 않게 풀어주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계산이었다. 죽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퍼뜨릴 수 없었다. 살아있는 증인들은 협력하면 살 수 있는 악마 해적에 대해 모두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모든 생존자는 블랙비어드의 홍보자가 되어 다음 포획을 쉽게 만들었다. 마침내 블랙비어드를 죽인 로버트 메이너트 중위는 전설 뒤에 현실을 발견했다. 1778년 11월 오크라코크 섬 근처에 몰린 블랙비어드는 피해자들이 믿었던 악마처럼 싸웠다. 그는 총알 5발과 칼에 20회의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메이너트의 부하들이 그의 시체를 바다에 던지려고 했을 때 블랙비어드는 여전히 커틀라스를 꽉 쥐고 있어 손가락을 부러뜨려야만
그것을 제거할 수 있었다. 메이너트는 블랙비어드의 잘린 머리를 그의 배에 보메이에서 걸었다. 연극적인 해적은 연극적 끝을 맞이했다. 이야기는 그의 머리가 줄곧 배 주위를 3번 수영한 뒤 가라앉았다고 이어진다. 심지어 죽음에서조차 블랙비어드의 전설은 현실을 초월했다. 바르톨로뮤 로버츠는 신사처럼 꾸몄다. 그는 빨간 조끼, 빨간 깃이 달린 모자, 그리고 포르투갈 왕의 금괴에서 훔친 다이아몬드 십자가가 달린 금사슬을 착용했다. 그는 자신의 배에서 일요일 예배를 진행하고 부상에 대한 보상에서부터 8시의 불 끄기를 의무화한 해적 규약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는 또한 시대의 가장 잔인한 대량 살인을 저질렀다. 로버츠는 3년 만에 400척 이상의 배를 잡아들이며 역사상 가장 많은 해적이었다. 보통 그는 비즈니스처럼 행동했다. 화물을 약탈하고 선원을 모집하고 다음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전쟁 후 22년 1월 와이다 근처에서 무언가가 끊겼다. 로버츠는 80명의 아프리카 포로를 태운 노예선인 포큐파인을 잡았다. 당시 배의 선장이 긴급히 돌아오지 못하자 몸값을 지불하기를 거부하자 로버츠는 동료 해적들조차 충격받을 결정을 내렸다. 그는 포큐파인을 불태우도록 명령했다. 모든 포로가 여전히 선실에 묶인 채로 찰스 존스는 단 2년 후에 글을 씀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80명이 탄 채 불태우고 선실 아래에서 서로 묶여 있었던 2쌍의 사람들까지 모두 불에 타서 살아남지 못했다. 몇몇 포로는 바다로 뛰어내려 자유를 얻으려 했지만 상어에게 잡혀갔다. 존스는 이를 비할 바 없는 잔혹함으로 표현했다. 이는 로우의 고문이나 롤론의 심장 먹기 등의 기록을 주저하지 않고 썼던 작가의 입에서 나온 소리다. 로버츠는 불과 몇 주 후인 선제 22년 2월 사망했다. 왕립 해군의 찰론 오글 선장이 로버츠의 함대를 케이프 로페즈 앞에서 붙잡았다. 로버츠는 항상 싸울 수 있는 최상의 복장으로 전투에 임했다. 첫 포격에서 그의 목이 그래프샷에 찢어졌다. 그의 부하들은 정해진 지시사항에 따라 그의 시체에 물건을 묶어 바다에 던져버렸다. 로버츠의 우슈주명이 역사상 가장 큰 해적 재판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검찰 측은 포큐파인 만행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심지어 불행하게도 80명을 위한 불로 인한 살해는 선을 넘었다. 헨리 에버리는 해적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강도를 저질렀다. 1995년 9월 그는 그의 해적 동맹들과 함께 무굴의 보물선인 갱이 사와이를 메카에서 돌아오는 길에 낚아챘다. 그 배는 아마도 60만 파운드에 이르는 금, 은, 보석을 실고 있었고 오늘날 돈으로 수천만 달러에 해당한다. 또 여러 고귀한 여성들을 포함한 수백 명의 순리의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이후 벌어진 일은 거의 전쟁을 촉발할 정도였다. 당시 무굴 계정의 설명에 따르면 며칠간의 공포가 이어졌다. 에버리의 부하들은 단순히 약탈하지 않았다. 그들은 승객을 고문하여 숨겨진 귀중품을 밝혀냈고 여성들을 폭행하며 저항하는 이를 죽였다. 한 여인은 무굴 제국 황제 아우랑제부와 관련된 인물로 보도되었는데 포로가 되기보다는 바다에 뛰어내렸다. 인도 역사학자 카피카는 해적들이 노인, 젊은 여성을 모두 모욕하고 승객들에게 수천 가지 수치심을 안겼다고 썼다. 정치적인 폭발은 즉각적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 중 하나인 아우랑제부 황제는 모든 영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동인도 회사 관리를 수감했다. 만약 영국이 행동하지 않으면 회사는 파산의 위기에 놓였다. 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수색전이 시작되었으며 이전의 어떤 현상금보다도 훨씬 큰 보상이 걸렸다. 에버리는
자신이 너무 멀리 갔음을 알았다. 그의 부하들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축하하고 있을 때 그는 대부분의 보물과 함께 슬쩍 사라졌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해적 중 유일하게 정의를 피한 인물일 수 있다. 그에 대한 소문은 아일랜드에서 마다가스카르까지 하렘과 궁전 속에서 왕처럼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퍼졌다. 하지만 진실은 아마도 더 암울했을 것이다. 존슨 선장은 에버리가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법적으로 고소할 수 없는 상인들에 의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9년경 빈곤 속에 죽었다고 전해지지만 확인된 기록은 없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해적이 무명으로 돌아가서 빈곤 속에 죽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그의 동료들은 공공처형을 맞이했다. 재판은 외설적인 소문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신문들은 에버리의 범죄를 생생하게 묘사했다. 정부는 무굴 측의 영국의 정의가 심지어 최악의 해적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에버리 자신은 유령처럼 남았다. 그의 활약은 수많은 선원들에게 해적이 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고 그의 이름은 여러 언어로 해적을 의미하는 동의어가 되었다. 찰스 베이는 수능을 거부함으로써 명성을 얻었다. 조지 왕이 1818년 해적들에게 보편적인 사면을 제공했을 때 대부분은 수락했다. 벤자민 호니골드는 그것을 받았다. 헨리 제닝스도 그것을 받았다. 블랙비어드의 선원들 중 일부조차 받았다. 베이는 그것을 내뿜고 문자 그대로 사면을 전달하기 위해 보내진 위원들에게 총을 쏘았다. 그는 나소에 도착한 우드스 로저스 주지사에게 보낸 답변은 해적의 전설이 되었다. 로저스의 선함이 1778년 7월 항구로 들어오자 베이는 자신의 주력 함선을 불태우고 이를 왕립 해군 선박 쪽으로 향하게 했다. 선장들이 떠오르는 불덩이에서 피하려 애쓰는 동안 베이는 작은 보트로 지나가며 총을 쏘고 욕설을 퍼부었다. 새로운 주지사의 첫 번째 행동은 그가 자기가 만든 혼란 속에서 베인을 놓아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베인의 잔혹함은 극적인 제스처를 넘어섰다. 그는 상인 선원들을 체계적으로 고문했으며 저항 여부와 관계없이 그랬다. 한 포로는 베인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포로를 늘어지게 묶고 다음 배와 충돌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희생자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그렇게 매달렸으며 배가 거친 바다에 부딪힐 때마다 나무 조각에 뼈가 부서졌다. 그의 부하들은 결국 그의 방법에 지쳐갔다.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 지친 것은 아니었지만 해적들은 보통 손나 문제를 겪지 않았으며 베인의 분노는 그를 무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프랑스 군함에서 도망쳤고 자신의 부하는 공격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그를 선장 자격에서 탈락시켰다. 영국 제국에 도전했던 남자는 해적 민주주의에 도전할 수는 없었다. 잭 라켐이 그를 대신하여 남자의 소수 세력과 함께 버려졌다. 허리케인이 1779년 온두라스 앞에 작은 군함을 파괴했다. 그는 몇 달간 무인도에서 생존하다가 지나가는 배에 구출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선장은 그를 알고 있는 오래된 지인이었고 그의 저항을 받아들이고 당국에 넘겼다. 포트 로열 재판에서 증인들이 그의 잔인함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줄을 이었다. 판사는 별로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1921년 3월 그를 교수형에 처했고 그의 시체는 항구 입구에서 수년간 체인에 매달려 경고의 의미로 썩어갔다. 왕의 자비를 거부했던 남자는 그 대신 아무런 자비도 받지 못했다. 로슈 브라질리아노는 그의 네덜란드 브라질 시절에 붙여진 별명을 얻었지만 그의 진정한 명성은 스페인 포로들에게 가한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1960년대 자메이카를 무대로 한 이 네덜란드 해적은
단순한 국가적 경쟁을 넘어서 스페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발전시켰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병적이었으며 그 시대에서 가장 끔찍한 고문 방법 중 하나로 표현되었다. 스페인 포로들이 금을 숨긴 장소를 알려주기를 거부했거나 때로는 단순히 스페인인이라는 이유로 브라질리아노는 나무 꼬챙이를 만들어내도록 명령했다.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온전한 돼지를 굽기 위해 사용되는 꼬챙이였다. 그는 포로들을 이러한 구조물에 묶어서 불로 태워 죽였으며 고르게 고기 구이를 위해 불 위에서 천천히 돌리곤 했다. 그의 음주는 모든 것을 더 악화시켰다. 포트 로열에서 브라질리아노는 마라톤 식당 세션에서 수천 개의 에이트 조각을 불어냈다. 술에 취하자 그는 벌거벗고 거리에서 뛰어다니며 그와 함께 마시지 않은 사람에게 총을 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한 번에 여러 대의 거대한 포도주 통을 사서 거리 한가운데에 놓고 지나가는 사람 모두에게 총을 겨누며 마시게 강요했다. 거부한 이들은 총에 맞았고 따르는 이들은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 하지만 그가 행한 포로들에 대한 대우는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한번 유카탄 해안을 습격할 때 브라질리아노는 몇 명의 스페인 진주 다이버들을 붙잡았다. 그들은 보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을 하나하나 불에 구워 죽이고 다른 이들에게 그 친구들이 커 죽 익는 냄새와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라 강요했다. 마지막 다이버가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 주장하자 브라질리아노는 팔팔야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숨겨진 재산을 드러내지 않고 그 죽음을 선택할 사람은 없다 라고 말했다. 스페인 당국은 그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들이 마침내 그를 붙잡았을 때 브라질리아노는 역사적으로 큰 블러핑을 해냈다. 총독 앞에 데려왔을 때 그는 스페인 관리들이 해적들과 밀거래를 하고 있다는 편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문서들은 가짜였지만 총독은 그 블러핑을 감히 확인할 수 없었다. 브라질리아노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즉시 해적과 그의 최애 고문 방법으로 돌아갔다. 그는 1970년대 초반에 기록에서 사라졌다. 일부는 스페인이 그를 붙잡고 조용히 처형했으며 다른 이들은 그가 잊혀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죽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무덤은 없이 그의 죽음을 기념하지만 스페인 식민지 주민들은 그의 사라짐에 신에게 감사했을 것이다. 이 7 해적들은 해양 제국이 방대한 부와 절망적인 남자들을 생성한 시기에 활동했다. 그들은 낭만적인 반항가가 아니라 폭력을 위해 훈련받았다가 전쟁이 끝나면 버려진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잡한 민주적 구조 속에서 운영되었으며 선장을 선출하고 약탈을 동등하게 나누었다. 고문하지 않는 같은 남자들이 배 규정을 투표하고 부상당한 동료에게 보상했다. 이 내적 공정성과 외부의 악의적 비극은 그들의 불안한 유산을 정의한다. 그들의 경력은 짧았고 그들의 결말은 폭력적이었다. 해적의 황금기는 단 한 세대도 지속되지 않고 해군에 의해 바다를 깨끗이 쓸어버렸다. 이 7 이름은 영웅이나 경고가 아니라 절망적인 남자들이 약한 감독과 방대한 불을 마주할 때 발생하는 일을 상기시켜준다. 바다는 결국 그들을 모두 삼켰다. 그러나 그들이 제기한 폭력, 정의,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